맥스토와 함께 국내 XR 대표 기업으로 손꼽히는 기업이죠. 네, 바로 레티널입니다. 네, 국내에서보다는 어찌 보면 해외에서 더 유명한 기업인데요. 레티널의 김재혁 대표님을 모시고 AR, VR 디바이스와 기술 동향에 대해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아, 네, 안녕하세요. 레티널의 김재혁입니다. 아유, 이제 두 강이 남았죠. 그래서 원래 AR, VR 디바이스 기술 동향 쪽으로 하려다가 사실 All About 메타버스라고 해서 메타버스로 조금 마지막에 제가 바꿔가지고 아마 저게 조금 안 맞을 수 있는데 저는 AR 디바이스를 위주로 일단은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개인적으로는 원래 제가 소프트웨어 쪽을 전공을 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게임 만들고 이런 것들에도 관심이 많아서 시리어스 게임 쪽을 연구를 한참 했었고 그런 경험들을 살려서 이게 또 업계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게임 회사 대표님들 그리고 또 많은 분들 만나면서 메타버스에 관련된 나름의 많은 생각들 고민들을 같이 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메타버스에 관련된 얘기를 조금 앞에서 가져가고 그다음에 뒤에는 또 이제 디바이스 XR과 좀 엮어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원래 진행을 했었던 XR 쪽이 있었는데 요즘 메타버스가 있으면서 그래서 제가 XR 쪽에서 얘기했던 부분과 그리고 요즘 메타버스라서 또 어떤 얘기들을 조금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것들이 기술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렇게 한 세 단계로 나눠서 얘기를 진행하겠습니다. XR이 온다라는 얘기들은 참 많은 곳에서 얘기가 되었고 정말 많은 기업들에서도 항상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게 지금은 이제 메타버스라는 단어로 수렴되고 있다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PC, 인터넷, 모바일, AR, VR, XR 지금은 이게 이제 메타버스라는 말로 통합이 되어가고 있고요. 근데 왜 아직도 저런 미래가 올 때 안 오고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을 때보다 먼저 왜 그러면 저런 모바일 다음에 XR, AR, VR 이런 쪽으로 갈까라는 생각을 했을까라는 것들을 조금 먼저 고민을 했었는데요. 가장 첫 번째로 저희가 일단은 답변으로 얘기를 했었던 부분은 이렇게 휴대성과 그 다음에 정보량의 딜레마였습니다. 일단 폰이 처음 출현하고 나서 사람들은 이제 휴대를 하면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것들을 즐겨왔고 그래서 점점 사이즈가 작아졌지만 어느 순간 이 화면 크기가 또 다시 커지는 그런 현상들을 가지고 가게 됐어요. 아무래도 휴대폰 안에서 더 많은 정보를 보고 그 안에서 더 많은 이제 일상들을 겪다 보니까 이제 휴대성과 정보량이 이렇게 좀 같이 가게 됐는데 어느 순간 이게 이제 딜레마가 온 거죠. 저기서 이제 더 커지면 이제 태블릿이 되고 더 작아지는 것들은 또 정보량이 작아서 싫고 그래서 이 다음을 뭐로 갈 거냐 했을 때 이제 막 접는 핸드폰 그리고 마르는 핸드폰 이런 얘기들도 나오곤 있지만 사실 저희는 그 답이 이제 스마트 글래스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글래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휴대성이 굉장히 좋은데 거기다가 정보량은 스마트폰보다 훨씬 큰 화면 고해상도를 눈앞에 제공해 줄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마도 AR, VR, XR을 갈 수밖에 없는 이유다라고 첫 번째로 봤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진정한 실시간성이 정말 가능한 디바이스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정보에 대한 알림을 받으면 그걸 손으로 이렇게 들고 이렇게 바라보겠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정보를 얻는 이런 UX로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었는데 이게 사실은 저 알람을 받았을 때도 딜레이 되는 거 그리고 내가 손으로 무언가를 들어야 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에서 스마트 글래스를 쓰고 있다면 어떤 정보가 왔을 때 알람을 받고 바로 눈앞에서 보여줄 수도 있고 아니면 최근에 글로벌 기업들에서 얘기하는 알람을 받았을 때 이제 스페이셜 오디오 등을 활용해서 오른쪽에서 이제 메일박스가 있네 이러고 쳐다보면 여기를 볼 수 있는 이런 식의 인터랙션들이 자연스러운 인터랙션의 흐름들이 당연히 이제 AR, VR, XR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주요 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스크린 밖 처음으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스크린 밖에다가 무언가를 내보낸다라는 컨셉이 올 것이다라는 얘기들을 했었고요. 기존에는 항상 스크린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빔 프로젝트나 이런 걸로 뭐 좀 이렇게 맞춰보긴 했지만 그래도 스크린 밖을 벗어나기 어려웠고 근데 이런 것들이 스크린 밖으로 나온다면 좀 더 우리의 현실과 맥락에 맞는 정보들을 제대로 표현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에서 또 마찬가지로 AR, VR, XR 쪽이 올 수밖에 없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핸즈프리가 되고 실시간이 되고 휴대성과 정보량이 높고 이런 컨텍스트에 맞는 정보들이 나온다면 무엇이 우리 일상에서 바뀔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또 고민을 많이 해봤었고요.
뭐 아까 사실 많은 사례들이 있어서 조금 빠르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앞에 계신 분들 워낙 좋은 얘기들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런 아까 버추얼 오피스 형태에 나와가지고 뭐 여러 가지 화면들을 하는데 사실 이것도 이제 뭐 노트북 같은 경우도 지금 막 13인치다, 14인치다, 15인치다, 17인치다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하잖아요, 구매를. 근데 그런 것들도 이제 예를 들어서 스마트 글래스만 있다면 스마트 글래스를 꽂고 노트북은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냥 딱 키보드만 있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디바이스를 가지고 간다면 뭐 지하철에서도 모니터 한 3-4개 띄워놓고 볼 수도 있을 것이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질 거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두 손이 자유롭기 때문에 뭐 산업 영역에서 워낙 잘하시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어떤 프레젠스가 없이 지금은 이런 강연 같은 게 굉장히 자연스럽지만 여기에 좀 더 현존감을 넣어서 여기 마치 앉아 계시는 것처럼 하면 저도 조금 더 이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저도 되게 많이 느낀 게 직접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서 보면서 얘기를 하면 아 그래도 조금 내가 말을 지금 괜찮게 하고 있나? 아니면은 서로 지금 상호작용이 되고 있나가 느껴지는데 이걸 실제로 그냥 줌으로 하면은 되게 답답하더라고요. 아마 많은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많은 또 기업 관계자분들이 느끼셨을 텐데 그런 것들이 이제 프레센스라고 해서 많이들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이 또 가능한 영역들로 확장되는 것들 그리고 이를 협업할 때 이제 실제 가운데다 뭘 놓고 하는 거 아까 또 막 스페이셜 같은 기업을 소개하셨었는데 그런 기업들을 통해 가지고 어떤 협업이 더 원활하게 되는 즉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의 확장이 가능해져서 몰입과 협업이 가능한 그런 세계로 이제 넘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XR이 이루어졌을 때 일터에서 겪을 부분이었고요. 두 번째로 일상에서는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저렇게 스카이다이빙을 굉장히 하고 싶은데 저거 할 때 카메라를 주로 이렇게 달고 그 다음에 열심히 뛰겠죠. 뛰고 나서 다 끝나고 나서 이제 페북에 올릴 때 막 뭐 수정해서 올릴 텐데 이거는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했던 경험을 이렇게 공유하는 차원이었다면 지금 이제 조금씩 나아지는 기술들을 통해서 내가 뛰기 전에 아 제가 이제 뛰겠습니다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미리 친구한테 전화해서 야 나 뛴다 너 빨리 들어와서 봐 이러면 이제 같이 스트리밍 하듯이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느낌들을 또 가질 수가 있게 되고 마치 내가 경기장에서 경기를 보는 것 같은 그리고 게임도 일상에 겹쳐져서 나오는 실제로 뭐 어제 나이언틱이 기업 가치 한 11조 정도를 이제 인정받고 한 3천억 정도인가 6천억인가 제가 갑자기 숫자 헷갈리는데 그 정도를 투자받은 걸로 기사가 떴거든요. 그런 이런 일상에서 이제 게이밍을 하는 것들이 가능해질 것이다라는 게 이제 XR에서의 이제 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일상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공유해서 함께하는 것으로 그리고 보는 것에서 직접 겪는 것으로 이런 변화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XR에서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왜 아직도 그러면 이게 상용이 안 됐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제 그 다음에 메타버스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 왜 아직도에 대한 거는 기술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메타버스와 XR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뭐 워낙 유명한 기업들 그리고 앞에서 많이들 설명하신 기업들인데 저는 이 곳에서 저 레디 플레이어 원 같은 경우가 사실 정말 어떻게 보면 훌륭하게 이런 메타버스의 미래를 표현한 영화라고 정말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렇게 일상과 그 다음에 가상에서 이제 삶을 진짜 영위해 나가는 것들인데 이런 기업들이 출연하고 그 다음에 이런 앞으로 20년은 공상과학 같은 미래가 되고 그리고 뭐 시장은 아까 얼마나 클지도 아까도 굉장히 많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런 메타버스라고 정의된 것들이 저는 좀 디바이스 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게임을 굉장히 혼자서 또 사랑하는 입장에서 기능적인 관점과 기술적인 관점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왜 지금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기능적인 관점에서는 포트나이트로 대표되는 엔터테인먼트 영역이 일단은 첫 번째로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게 이제 제페토 같은 경우는 아까 많이 쓰신다고 하셨는데 이거 소셜로 이제 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마켓의 영향을 기능을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어소링 즉 제작을 하고 그 제작을 바탕으로 뭔가들을 해나가는 그런 로블록스 플랫폼이 있는 이런 한 4가지를 이렇게 좀 주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게임이고 그래서 아까 게임에 관련된 말씀도 되게 많이 하셨는데 게임뿐만이 아니라 뭐 콘서트나 아니면 영화나 뭐 이런 부분들까지 엔터테인먼트 전 영역으로 확장되는 부분들을 뭐 보실 수가 있고 최근에 뭐 너무나 많은 사례들 발표돼서 이거는 이제 식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SM이나 아니면 뭐 IG나 이런 데들도 다 메타버스에 뛰어들고 뭐 서로 지분을 수합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소셜 관점에서는 졸업식을 막 하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만나서 파티를 하고 놀고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마켓과 어소링 관점이 사실 아까 앞에서도 되게 그 말씀들을 하시는 게 저도 와닿더라고요. 이게 결국엔 이코노미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결국에는 지금 이 메타버스가 뜨기 시작한 거는 코로나도 있지만 저는 약간 코로나 전부터 되게 많이 얘기들이 됐다고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그 가장 큰 핵심에 있던 거는 블록체인의 이슈였고, 이런 어셋이나 아니면 아트나 아니면 이런 어떤 자산들이 디지털 안에서도 이제 기능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 된 시점부터, 경제 활동이 가능해진 시점부터 이제 기능적으로 메타버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구찌 같은 이런 브랜드 같은 경우도 뭐 이제 저런 메타버스 플랫폼, 뭐 로블록스에서 저런 브랜드를 처음 접하고, 아니면 어떤 롤이랑 게임 안에서 저런 걸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막 생기고, 이런 아트 작품들이 실제로 저희가 유형의 자산만을 자산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무형의 자산도 디지털 자산도 자산과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느냐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있게 되었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대표하는 게 NFT로 아까 대표되면서 저런 작품들이나 아니면 저런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예술적인 부분들, 아니면 사회적 가치를 갖는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사례라고 보는데, 로블록스 같은 경우가 이제 1200명 정도의 개발자가 지난해 연평균으로 한 1100만 원 정도를 벌었고, 상위 300명은 1억 1000만 원 정도를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로블록스 안에 있는 개발자들이 그러면 그 디벨로퍼가 아니라 보통 이제 그냥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이 이제 자기들이 그 안에서 룰을 세팅하고 캐릭터를 세팅하고 해가지고 만든 건데, 이런 분들이 저 정도 돈을 가져갔다는 거는 이 안에서 이제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부분이 있구나라는 부분들이 이제 메타버스 자체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사례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엔터테인먼트, 소셜, 마켓, 어소링 이런 기능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기술적인 관점에선 또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를 했을 때 크게 두 가지로 일단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와 소셜에서 되게 많이 나왔던 네트워크와 그래픽에 관련된 기술들, 이 기술들이 이제 좀 되게 컸었고, 저는 대표적으로 이 배틀로얄 형식의 50대 50 뭐 아니면 100대 1 뭐 이런 게임들이 막 나왔던 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불을 지핀 부분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처음에 그 스케일에 관련된 말씀을 하셨었어요. 메타버스가 이게 되게 스케일이 작지 않냐, 이게 제대로 되겠냐. 저도 마찬가지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나마 이 스케일이 되게 커진 게 저 게임들은 그 총싸움을 해가지고 이제 상대방하고 이렇게 전쟁을 약간 하는 건데, 굉장히 많은 네트워크의 사람들이 각자의 네트워크 유선 연결이나 무선 연결, 노트북 이런 것도 다 다른 환경에서 실시간으로 접속해서 싸우거든요. 그럼 저 게임에서 되게 중요한 거는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분명히 같은 시점에 같이 총을 쐈다고 보는데, 사실은 다 네트워크 딜레이가 존재하는데, 이런 것들을 어떤 트윅이나 트릭이나 기술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마치 우리가 진짜 거기서 싸우고 있는 것과 같은 룰 안에서 우리가 너가 쏜 게 저 사람이 맞았다 이 시점에, 아니면 너가 먼저 쐈다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진짜 많이 고민을 했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기술 발전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래픽 부분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로블록스의 그래픽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2018년까지 저런 그래픽으로 아까 표현의 해상도를 낮춘 이런 것들을 안 좋아하긴 하지만, 이거는 또 어떻게 보면 플랫폼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모든 디바이스가 콘솔부터 시작해가지고 스마트폰까지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또 취하는 전략 중 하나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이런 조금 더 리얼에 가까운 그래픽에 있는 얘기들이 훨씬 더 즐겁고, 그 다음에 좀 더 몰입감 있게 제공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또 각각 나뉘면서, 또는 이런 기술들이 개발되면서 높은 그래픽에 높은 네트워크에 되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도시를 진짜 어디로 옮겨서 마치 내가 그 안에서 친구와 실제로 놀고 파티하고 게임하고 싸우고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이런 기술적 환경들이 이제는 다 갖춰졌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서비스들이 이제 하나씩 올라갈 만큼 충분히 준비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 마켓하고 어소링 관점인데, 뭐 블록체인에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하기보다는 아까 말씀들을 많이 하셨으니까 어떻게 보면 위변조가 아닌 정말 직접 서로 신뢰를 할 수 있는 플랫폼, 우리가 오프라인에서만 신뢰할 수 있었던 것들을 이제 온라인에서도 신뢰할 수 있게 된 게 가장 큰 전환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블록체인에서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NFT를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발전된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제가 조금 더 주요하게 보는 건 이제 어소링에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이게 국민 그 민속놀이라고 불리는 스타크래프트인데, 스타크래프트도 사람들이 이렇게 좀 많은 것들을 수정할 수 있게 만들어놔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만들어서 막 배포를 해요. 그러면 같은 게임을 좀 다른 느낌으로 이렇게 플레이할 수 있게 하는데 그냥 말 그대로 재밌으니까 만드신 거거든요. 그럼 또 재밌으니까 또 사람들이 즐기고 또 유튜브에 올려서 뭐 컨텐츠를 크리에이션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사실은 실제로 그 배틀그라운드라든가 아니면 리그 오브 레전드는 다 아르마라는 게임이나 아니면 워크래프트 3라는 게임에서 시작된 게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이제 게임을 만드는 장벽도 굉장히 낮아졌고, 저 아르마라는 게임에서 자기네들이 캐릭터와 룰은 빼고 캐릭터와 어셋을 다 제공해 줄 테니까 이걸 가지고 한번 게임을 만들어 봐 이렇게 주니까 어떤 사람, 저 플레이어 언노운이라는 분이 게임을 이제 배틀로얄 형식을 만들었고, 이게 굉장히 큰 인기를 얻게 되니까 이제 그 당시 블로홀에서 이제 그 사람을 영입해 가지고 우리 이걸로 직접 게임을 만드십시다 해서 나왔던 배틀그라운드. 마찬가지로 워크래프트 3에서는 원래는 이렇게 진영과 진영의 싸움 또는 파티와 파티의 싸움이었는데, 이거를 나는 한 캐릭터에만 집중하고 싶다라는 컨셉을 가지고 사람이 이제 나머지 요소 다 배제하고 막 캐릭터 하나만 키우는 쪽으로 만들었더니 이게 또 그 워크래프트 3 게임 안에서 사람들이 또 좋아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들고 뭐 블리자드에 찾아가서 저희 이거 가지고 그냥 진짜 게임 해보면 안 될까요? 만들면 안 될까요? 했더니 이제 거절당해서 본인들이 차리고, 그런 것들이 또 이제 초 대박이 나서 지금 10몇 년째 계속해서 1위를 하고 있는 그런 게임을 만들게 된 이런 사례들이, 예전에는 진성 개발자가 아니면 못했던 일들, 예전에는 정말 기술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아니면 못했던 일들을 이런 식으로 직접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폼들이 나타나고, 그런 것들 쉽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갖춰지면서, 그게 이제 메타버스의 이제 가장 큰 파급력을 가져오는 기술적 기반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발표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전의 게임과 지금의 메타버스의 차이가 뭔지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질문이 들어오면 답변을 하신다고 했는데, 저도 그 질문을 종종 받을 때 저는 딱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전에는 방송국이 이제 주로 게임사였다면 지금은 유튜브가 이제 메타버스의 플랫폼이 되는 거다라고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작사 쪽에서 모든 걸 다 만들어서 준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프로슈머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이제 메타버스에서 큰 차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을 봐서 페이스북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부분들 진행하고 있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는 부분들 다 말씀드려서 뭐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 빠르게 넘어가고,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 이 부분이에요. 엔터테인먼트 잘하는 포트나이트 같은 경우는 지금 한 7,800만 명 정도가 월 사용 유저고, 그 다음에 소셜하는 제페토 같은 경우는 1,200만 명 정도가 유저예요. 근데 로블록스는 그래도 꽤 있어서 1억 5천만 명 정도가 월 사용 유저고, 뭐 리그 오브 레전드는 이거 떠나서 그냥 게임이지만 어쨌든 그것 또한 1억 5천만 명 정도가 쓰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유튜브 같은 경우는 23억 명 정도가 월 단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용자의 갭이 뭘 통해서 우리가 메울 수가 있을까라는 고민들에서 저는 XR 디바이스가 이제 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일상과 그리고 또 이멀전되는 것과 이 두 가지가 같이 진행이 돼야 되고, 그런 전환이 일어나서 좀 더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게이머가 아닌 일반인들도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갈 수 있을 때, 그때서야 이제 어떻게 보면 23억의 지금 MAU가 나오는 유튜브처럼 우리 일상의 메타버스 플랫폼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DAU를 좀 이렇게 잘라보면 지금 현재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 데스크탑, 태블릿, 콘솔, 폰 다 이렇게 쭉 나눠져 있습니다. 항상 폰만 하는 것도 아니고 콘솔만 하는 것도 아니고 PC만 하는 것도 아니고 다 나눠져 있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합하는 디바이스가 보통 스마트폰은 일상에서 쓰고 PC는 비즈니스에서 많이 쓰고, 그 다음에 VR 디바이스나 아니면 콘솔 같은 경우 몰입할 때, 게임할 때 많이 쓰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게 이제 AR 글래스 또는 AR 디바이스가 될 것이다라고 저희는 이전까지 항상 생각을 해왔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린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큰 기업들에서 항상 이 생각들을 하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페이스북은 지금 이제 메타를 바꿔서 뭐 확실히 진행하고 있고, 팀쿡 같은 경우도 항상 뭐 차세대의 거대 시장은 증강현실, 앞으로는 AR로 갈 거다라는 말을 이전까지 항상 해왔고, 이제는 메타버스라고 말을 바꿔서 하실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구글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노스라는 스마트 글래스 컴퍼니를 인수를 했고, 아까 또 나왔던 스낵 같은 경우도 올해 한 6천억 정도의 이제 웨이브 옵틱스를 인수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런 AR 디바이스가 저희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뭐 메타버스가 일상화되고 플랫폼화되고 정말 저희의 일상에 녹아들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할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제 왜 아직도 이게 지금도 안 돼 있을까라는 질문에 있어서 이제 기술적인 얘기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XR에 대해서 다들 잘 아시겠지만 그냥 한 번만 짚고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AR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와 가상을 같이 보고 VR 같은 경우는 가상만 바라보는 그런 형태고, 최근에는 많은 디바이스들이 이 둘을 이제 혼합해서 가는 쪽으로 확실히 얘기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바이스 중에서 모바일, HMD 이렇게 크게 나뉠 수가 있고, 모바일 같은 경우는 모바일로 하는 AR, 뭐 대표적으로 포켓몬고 같은 게 있을 거고, 그다음에 카드보드 타입의 AR, VR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핸드폰 위에다 써가지고 하는 것들이 있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핸드폰 위에 써서 AR도 실제 구현했던 그런 예들이 있고요. 그리고 HMD에서는 이제 옵티컬 오클루전으로 이제 앞을 실제로 가려놓고 진행을 하고 있는 디바이스가 대표적인 VR 디바이스가 있고, 뭐 퀘스트로 대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진짜 100만 대가 넘게 팔리면서 진짜 이제 시장을 제대로 만들어가고 있구나라는 느낌들을 많이 주고 있고요. 그 비디오 시스루 방식, 아까 그 애플이 어떤 제품을 내놓는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이쪽을 레퍼런스 삼으셨다고 알고 있는데, 애플이 VR바나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고, 이때 이제 VR 디바이스에 양쪽에 카메라가 달려 있어서 뒤를 이제 같이 보면서, 그래서 실제와 가상을 이제 VR로 보여주는 그런 형태의 디바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옵티컬 시스루 방식이 이제 주로 이제 스마트 글래스로 얘기되는 글래스들이고요. 거기에는 이제 세컨드 스크린, 믹스드 리얼리티, 그리고 뭐 하이브리드 이렇게 한 3가지 정도로 보고 있고, 세컨드 스크린 같은 경우는 공간에 대한 센싱은 크게 하지 않지만 화면들을 띄워줘서 이제 필요한 정보를 제때 적시에 제공해주는 그런 형태를 좀 보고 있고, 사실 이런 부분들을 최근에 많은 기업들이 조금 진행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무래도 기술적 한계나 현재까지 있는 것들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오히려 여기서 또 재밌는 예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전등을 보면서 불 꺼줘라고 하면은 얘가 딱 불을 꺼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이런 개념들을 지금 글로벌 기업들에서 도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믹스드 리얼리티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홀로렌즈 같은 제품들이 될 거고요. 뭐 아무래도 공간의 모든 것들 다 인식을 해서 그 위에다 무언가를 올리고 그 안에서 상호작용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주로 있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그 중간 형태로 뭐 대표적으로 엔리얼 같은 제품이 이제 어느 정도 이상의 큰 화면과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이제 공간 인식과 같이 가지고 가서 최소한의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형태의 이제 제품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이 계속 출시되고 있지만 아직 사실 몇몇 제품들은 또는 회사는 이것들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런 이슈가 왜 발생하느냐 했을 때 히어로익 디바이스에 대한 얘기들을 가장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딱 이렇게 요약하면은 애플 라이크 디바이스 막 이런 식으로 주로 보고서들에 써 있던데, 그런 디바이스가 확실히 좀 나와서 안경 같고 잘 보이고 선명하고 고급스럽고, 사실 이 업계 디바이스 쪽에서는 그런 말씀들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이게 홀리그레일이다, 얼굴이 여기다가 뭘 다는 것 자체가 되게 이슈가 크다, 사람들은 안경을 벗기 위해서 라식도 하는데 이걸 쓰겠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뚫고 나가려면 그게 될 정도의 기능성이나 또는 브랜드 파워를 가진 데가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히어로익 디바이스를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배터리나 모바일 커넥티비티 이런 부분들이야 너무 당연하게 필요하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좀 기술적으로 뜯어서 보면 디바이스는 뭘로 구성되어 있냐 했을 때, 스마트폰에 비해서 사실 디스플레이와 옵틱스 외에 나머지 센서, 프로세서, 배터리 네트워크는 그래도 스마트폰에서 좀 많이 고도화되고 소형화되고 좀 발전이 된 부분도 있지만, 이런 옵틱스와 또 디스플레이 부분에서는 이런 소형의 안경에 적합한 것들이 좀 많이 없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그쪽에서 이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디스플레이와 옵틱스의 이슈를 조금 말씀드려보면은, 아무래도 얘가 진짜 안경같이 작동하는데 필요한 부피 아니면 크기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만드는 것들이 이제 옵틱스에 좀 많이 달려 있고, 그 화면 크기도 당연히 이게 화면이기 때문에 몇 인치 화면처럼 보이는지, 그리고 색상 표현은 어떤지, 그리고 초점은 맞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멀미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슈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제품들 몇 가지를 조금 말씀드려 보면, 여기 있는 노스 같은 제품은 뭐 화면 크기가 15도라고 돼 있는데, 저 화면 크기 시야각이 15도라고 하면 뭐 3m 기준으로
한 20인치 정도의 화면 크기를 보여주게 되고요. 거기에 낮은 200대 200 해상도이고 원 플레인으로 이제 초점 거리가 딱 하나에 고정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런 것들이 이제 시중에서 판매가 됐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구글에 인수되면서 판매는 더 이상 하고 있지 않은데, 조금 써보시면은 약간 이게 스마트워치 이상의 어떤 가치를 가질까가 많이 고민되는 지점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안경과 같이 생겼기 때문에 디자인 측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고, 이거 다음 버전을 이제 준비하던 도중에 이제 노스의 구글에 인수가 되었죠. 그리고 뷰직스에서 출시한 제품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화면 크기도 좀 더 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고,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홀로그래픽 또는 디프렉티브 웨이브가이드라는 방식들을 활용해서 쓰고 있는데, 조금 이슈가 되는 부분들은 얘네들이 이제 광효율이 좀 낮고 그다음에 컬러가 좀 표현이 좋지 않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직접 보시면은 아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되게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되어 온 리플렉티브 웨이브가이드 방식들이 있는데, 이거는 조금 화면 크기를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이제 부피가 커진다라는 이슈가 있고요. 뭐 그런 이슈들 때문에 사실 애니얼 제품 같은 경우는 상당히 화질도 좋고 화면 크기도 시원시원하고 좋은데, 제가 지하철에서 타고 다니고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일상생활 좀 했을 때는 아무래도 코에 걸리는 무게가 너무 높아서 조금 진행을 하기 어렵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뭐 많은 기업들이 같이 공동으로 좀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홀로그래픽 디펙티브 웨이브 가이드도 저렇게 크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크게 만든다고 하면은 화면 크기가 좀 더 커질 수는 있는데, 결정적으로 이제 양산 자체에 조금 어려움을 많이 겪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를 떨어뜨리는데 많은 고민들이 있으시고요. 아무래도 반도체 공정을 통해서 만들다 보면 수율이 떨어지는 데 있어서 저 렌즈가 크면 클수록 이제 수율이 또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런 이슈들이 여러 가지로 있고요. 그다음에 색상 같은 경우가 사실 좀 표현이 잘 되지 못한다는 게 굉장히 큰 아쉬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홀로렌즈 2나 이런 제품들 써보시면 정보를 표현하고 뭔가 게임을 하기엔 괜찮은데 그게 이제 영화를 보기엔 상당히 아쉽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그래서 서비스 하시는 분들은 이게 컨텐츠 프로바이딩 하기엔 적합하진 않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뭐 저희 것도 약간 나와 있는데 지금 뭐 나름의 사이즈와 디자인과 그리고 크기 성능을 갖춰서 지금 이제 쭉 진행을 하고 있고, 뭐 저희 아쉬움은 이제 웨이처링이 좀 아쉽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거를 지금은 사실 이제 저희도 조금 단계가 많이 올라가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런 좀 부족했던 양산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여러 가지로 잡은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내년도부터는 조금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것들이 지금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업계에서는 아까 모조 비전을 잠깐 말씀을 하셨었는데, 저기 보이시는 무당벌레 옆에 있는 저 조그만 점이 사실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고요. 저기 그 모조 비전은 스마트 컨택트 렌즈 기업이기도 하지만 사실 마이크로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기업이기도 해서 저 정도까지 작게 하면 스마트 컨택트 렌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좀 큰 이슈였고, 또 이런 광학과 디스플레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마이크로 LED가 좀 개발이 된다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금 있는 좀 큰 단점들 몇 가지는 해소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LED를 좀 많은 업체들에서 지금도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뭐 아무래도 메타 같은 경우도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중에서 마이크로 LED 업체를 인수를 하기도 했고, 또는 인수에 관련된 얘기들을 한참 진행한 것들을 바로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센서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세컨드 스크린 디바이스랑 그 다음에 믹스 리얼리티 디바이스의 가장 큰 차이가 되는데, 공간 인지를 위한 카메라가 몇 개가 들어가는지, 그리고 그걸 위해서 프로세싱 같은 것들을 준비하는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카메라가 몇 개 달려서 이제 그냥 카메라와 그리고 뭐 뎁스 카메라 이런 것들이 같이 달려 있는지, 이런 차이들이 이제 디바이스의 차이를 좀 가지고 가게 되고요. 그래서 뭐 아무래도 저런 라이더 같은 것들을 스마트폰에서 계속 붙이거나 하는 것들이 지금은 이제 막 카메라를 찍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런 형태의 기술에 많이 그쳐 있지만, 이런 것들이 공간을 인식하고 그 공간 안에다가 무언가를 띄우는 것들을 계속해서 AR 코어나 AR 키트로 좀 시도해보게 만들고 있고, 그런 센서들도 계속 저전력 고성능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프로세서랑 이제 배터리 측면이 어떻게 보면 또 최근에 굉장히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믹스드 리얼리티 제품들은 보시는 것처럼 되게 일단 전력 소모가 굉장히 높습니다. 높은데 이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지에 대한 고민들이 좀 많이 있고요. 홀로렌즈 2 같은 경우는 되게 훌륭하다고 좀 생각했던 부분 중 하나는 그
공간 인식을 하는 것 자체를 아예 칩을 하나 따로 만들어서 이제 카메라 이미지 자체를 이제 CPU에 넘기는 게 아니라 그 칩에서 한번 연산을 하고 나서 이거를 이제 CPU에 넘기고, 그리고 CPU가 연산하는 시간 동안 또 지연된 시간만큼을 이 공간 인식하는 칩에서 또 보완을 해줘서 마지막에 아웃풋을 내는 이런 형태의 이제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긴밀하게 연결된 칩들을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배터리 소모를 훨씬 줄여주기도 하면서 동시에 이제 더 높은 성능을 내주는 그런 비밀들이 되게 되고요. 이런 칩들이 좀 많이 고성능화되고 그다음에 원칩화되고 해야지 저희 입장에서도 실제 소비자에 가까운 디바이스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고 있고, 이게 믹스드 리얼리티 디바이스가 아닌 세컨드 스크린 디바이스에서는 그냥 일반 스마트폰과 비슷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뭔가 많이 들어가는 것들은 없지만, 실제로 이게 이제 아무래도 저런 디바이스들에는 또 배터리가 들어갈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배터리 효율이 또 올라야 된다라는 이슈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고체 배터리가 뭐 개발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더 낮은 수준의 공정, 2나노 공정, 3나노 공정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또 원칩화되는 거,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공정들이 고도화되는 거, 그리고 뭐 최근에 XR 칩 같은 그런 플랫폼화된 칩들이 나오는 거,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엮여서 사용 시간을 이제 원데이로 가져간다면 더 많은 기기의 혁신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부분에서는 이제 블루투스랑 와이파이 같은 경우 데이터나 아니면 레이턴시 같은 것들을 이제 좀 많이들 겪으셨을 텐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저희가 5G를 원해서 갔다기보다는 공급자 위주 때문에 5G로 움직였다라는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런 5G의 가장 큰 이제 쓰임새 중 하나가 이제 이런 AR, VR 디바이스라고 보고 있고, 그 안에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데이터 레이트도 있지만 그런 1ms의 저런 짧은 지연 시간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런 짧은 지연 시간이 가능하다면 이 디바이스에서는 외부를 촬영만 하고 그 렌더링하는 모든 과정들을 클라우드에서 하고 그거를 받아서 하는 그런 형태의 이제 디바이스들로 미래에 움직일 수 있을 거다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저렇게 굉장히 작은 크기의 대화면에 그리고 믹스드 리얼리티가 되는 스탠드얼론에 가능한 그런 디바이스들이 앞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디바이스가 됐을 때 결론적으로 AR과 VR이 이제 같이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한 3단계 정도로 나눠서 이제 지금 현재는 좀 와이어드된 디바이스들이 나오지만 이제 스탠드얼론으로 완전히 가지 못하지만 와이어레스를 최대한 활용해서 가는 디바이스, 그리고 마지막에는 스탠드얼론으로 가는 디바이스까지 이렇게 한 3단계로 움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시간을 초과를 했나요? 네. 갑자기 나오셔가지고 제가 조금 빠르게 갑자기 진행을 했는데 시계가 없었네요. 생각해 보니까. 네. 일단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고요. 조금 질의 위주로 또 진행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질의응답을 좀 진행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오프라인 위주로 좀 하다 보니까 온라인에 계신 분들이 좀 소외되는 것 같아서 지금 아침도 온라인에서 질문이 좀 올라오셔가지고요. 네, 지금 온라인으로 올라온 질문은 제가 대신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사진으로 보여주신 킹스맨의 한 장면 중 글래스로 회의하는 모습 정도로 기술이 개발 및 사용화가 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뭐 가장 원초적이지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이 아닐까 싶은데, 네, 대표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는 항상 그걸 말을 못 드렸는데 아까 앞에서 최 교수님이 그걸 답변을 주셔가지고 2030년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게 안 된다면은 죄송하다는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셔서 2030년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요. 실제로 아까 제가 마지막에 보여드린 장표에서 스탠드얼론 디바이스 정도까지 가야지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기까지도 한 최소 4년에서 5년 이상은 걸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2030년 전에 저는 뭐 어느 정도는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근데 그게 한 2030년 정도는 거의 확실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오프라인 질문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한때 저도 소프트웨어와 함께 디바이스를 했던 사람으로서 고군분투하시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고군분투해 주시길 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여기 지금까지 남아 계신 분, 그다음에 온라인에 계신 분들은 정말 진정으로 XR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일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좀 한번 솔직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대표님도 아시다시피 아까 뭐 킹스맨, 그러니까 뭐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안경 뭐 20g 수준에서 뭐 배터리 들어가고 옵틱스 들어가고 뭐 사람이 보는 뭐 180도 시야각을 커버하고 뭐 20만 니트 나오고 이게 사실 당분간 쉽지는 않을 거라는 거를 대표님도 잘 알고 저도 잘 알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잘 알 거예요. 제가 제일 두려운 건 뭐냐면 저는 사실 세컨 라이프 시대도 거쳤고 3D TV 시대도 거쳤고 그러면서 느낀 건 뭐냐면 그 환상적인 테크닉이 나오기까지 성장 동력을 잃고 싶지 않아요, 더 이상. 그러면 그 성장 동력을 잃지 않고 가는 방법은 디바이스가 혼자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컨텐츠나 서비스가 혼자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소프트웨어 테크놀로지가 혼자 해결하지도 못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 니즈가 제한적으로 되어서 맞출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에리어로 제한해서 적용을 해보거나 아니면 하드웨어가 못 받치는 기술을 소프트웨어 테크놀로지나 UI UX가 컴플리먼트를 하거나 뭐 이런 식일 거라는 그냥 단순한 생각을 좀 해보는데 디바이스 하시는 입장에서 아마 저보다 더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답을 요청하는 건 아니고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너무 맨날 고민하는 그런 부분들 정말 말씀을 주셨고요. 항상 이쪽에서 같이 일하시는 분들 얘기를 나누면 그 얘기는 항상 위에 있는 것 같은데 또 반대로 저희가 최근에 AW를 갔다 오고 나서 또 느낀 부분은 저희는 이제 디바이스 모듈사니까 이런 디바이스가 나가기 시작하는 시점은 생각보다 창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또 고민들이 최근에 또 생기기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게 서비스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것들 시간은 아직 꽤 남아 있는데 반대로 또 저희한테는 이 창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느낌들을 최근에 좀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디바이스 업체들을 주로 만나고 또는 이런 플랫폼 업체들을 만나면서 진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구나, 길어야 1년 아니면 2년 안에 승부를 제대로 보지 않으면은 이 시장을 확 놓쳐버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위기감을 좀 가져온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타겟된 시장에 대해서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방금 앞에 첫 번째로 답변 들었던 거랑 별개로 이게 없으면 첫 번째가 안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도 생각이 드는 것도 맞긴 하거든요. 그 시장을 창을 놓칠 수도 있지만 또는 그 시장이 정말 이렇게 이전에 트렌드가 나왔다가 또 떨어졌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또 지나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 타겟된 시장을 공략한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걸 저희 혼자서 당연히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아예 정의를 했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자전거 바이크 솔루션 뭐 이래가지고 저저번 주에 이제 저희 직원분들하고 그다음에 바이크 매거진 분들하고 뭐 또 기관분들하고 기업분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자전거 내비게이션 해가지고 이렇게 좀 탔던 그런 것들을 매거진에서 뭐 기사까지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는 것들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저희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없고 정말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그런 컴플리먼트를 충분히 해줄 수 있는 파트너들 계속 만나면서 시장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